자,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뭐지? 빛이 예를 들면 absorption 하고 뭐 빛의 성질 그리고 absorption하고 뭐 플로어센스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표 속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EDTA로 타이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어찌 보면 간단한 하나의 예시고요. 그 외에 또 얘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빛을 이용해서 스펙트럴 포토메트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프레시라고 하는 건데요. 프레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K 플러스가 없을 때는 그냥 빛을 주면 이해가 들떠가지고 청색이 발광이 돼요. 근데 K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죠. 두 개를 모이게끔 해가지고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 에너지가 옆으로 트랜스퍼가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프레시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패스트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프레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옆에 붙어 있으니 에너지를 그냥 옆으로 넘겨줘가지고 다른 색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포타슘 이온이 아주 적을 때는 청색 발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포타슘을 계속 늘어주다 보니까 이 청색 발광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 프렛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돼가지고 황색 발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그리면 농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돼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얘들을 프레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럴 포토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시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포타슘의 농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얘들의 이쪽에서의 발광이 계속 증가하니까 포타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들이 증가하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포타슘의 농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의 농도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럴 포토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발광을 가지고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이 이제 바이오 센서에 많이 인용이 돼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면 UV 라이트가 바이올렛 라이트 자색 빛이 이 사이안색 경광 단백질을 익사이테이션 시키는데 포타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청색 발광이 일어난다. 하지만 포타슘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포타슘에 의해서 구조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구조가 변해가지고 여기서 흡수된 에너지를 옆에 단백질로 트랜스퍼 해준다. 얘들을 이제 프레스트 레조넌스 에너지 트랜스퍼 간단히 줄여서 프렛이라고 부르는데 프렛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광이 황색으로 발광이 이동하게 되고 포타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황색 발광이 더 높아져가고 청색 발광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안에 포타슘의 양을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포타슘의 양을 달리 해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의 양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타겟을 K 플러스가 아니라
다른 이온이라든지 뭐 H 플러스라 하면 H 플러스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면 이거는 pH 미터가 되겠죠. 그죠?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발광이 달라질 테니까 안쪽에 pH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레시라 부르고 얘들이 이러한 형태의 물리적인 성질이 바이오 센스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믹스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바이오 센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시를 보여준 거고 이 내용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만 생각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모든 외의 것들 어찌 보면 물도 매트릭스예요. 물도 매트릭스예요. 근데 물은 뭐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뭐 UV를 업소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가시광선에서 눈에 그냥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얘들도 매트릭스예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물질 하나만 그대로 익스트랙션 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매트릭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한 물질에 관해서 매트릭스가 존재하더라도 뭐 다른 한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두 개가 안에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프리피케이션 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A라는 물질을 프리피케이션 하는데 B라는 게 따라온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두 개의 합한 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두 개를 동시에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들 두 개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그냥 어찌 보면 합해진 거예요. X가 까만색이고 Y가 파란색이라면 두 개 합한 게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농도가 똑같게 되겠죠. 농도가 똑같은지 아니면 농도를 표시해 주겠죠. 옆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을 따로따로 분석한 거랑 합쳐서 분석하게 되면 그냥 서메이션 한 것처럼 더하기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AM 믹스처의 흑강도는 똑같이 X랑 Y랑 뭐 더 있으면 G 더 있겠죠. 여러 가지 물질이 그렇게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7나노미터에서 X는 가장 옵소션을 잘하고 612에서 Y는 옵소션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람다 프라임을 447이고 람다 2 프라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A 프라임에서의 그러니까 이 447나노미터에서의 옵소션은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농도를 구하는데 이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식을 줄 건데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같은 경우는 A 프라임, A2 프라임, Y는 바뀐 거죠. 이게 어떻게 되죠? 보통의 A 프라임 곱하기 Y의 2 프라임 B에 빼기 A2 프라임 Y 프라임 B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뭐 나중에 엑셀을 사용해도 되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식을 가지고 x를 구한 거예요. x, y를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너무 계산하기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뭐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하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XY가 각각 따로 들어있는 두 표적 영역의 화합물을 X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몰라 업소큐비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B가 그러니까 셀이 패스가 1cm의 셀 안에 대해서 XY 환합물은 272에서 다시 말하면 A 프라임은 0.957이고 A2 프라임은 0.559 이거는 272나노미터 이거는 327나노미터 그때 XY의 농도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식을 해보면 A 프라임은 0.957 맞죠? 그리고 얘들 absorptivity가 B의 Y가 B는 다 1이잖아요. 그죠? B는 다 1이죠. 이제 얘들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장 1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엑셀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파장을 이렇게 다시 보면 파장을 270이랑 327이었죠. 거기다가 지금 이거 입실론 B 입실론에다 곱하기 B니까 B는 1cm니까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몰라 앱소시비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미지의 역강도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역강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들은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얘들이 지금 이 수식에 관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이 계산할 때 이런 거 계산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걔들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좀 더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다 채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곱한 거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걸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엑셀 시트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한번 다음 문제 풀이에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 수식에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A 프라임일 때 A2 프라임일 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X 값이랑 Y 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2차 방정식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이거? 2차 방정식 맞나요? 2차 방정식이라 그러나요? X랑 Y를 구하는 2차 방정식에서 X랑 Y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어렵게 뭐 행렬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뒤쪽에서는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마도 저는 솔직히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이거 다 채워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 두 개의 시계를 우리가 다 주어질 거잖아요. 측정하면 A 프라임이 나올 거고 A2 프라임이 나올 거고 몰라 옵섭서비티도 X랑 여기서 X일 때 Y일 때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 B는 1cm고 Y도 여기서의 몰라 옵섭서비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수치를 넣어준 다음에 X, Y를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Y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힘들게 이렇게 행렬로 표시해 놓고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시험 치거나 하면 제가 얘들은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계산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이론적으로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 얘들은 몰라 옵섭소비트는 얘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온도도 영향을 주고 뭐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첫 번째는 어떤 물질이냐 첫 번째를 영향이 크고 두 번째는 흡광하는 파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인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몰라 옵섭소비트를 바뀌게 하는 건 어떤 물질이냐 그리고 흡광하는 파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라임 같은 경우는 447이고 2 프라임 같은 건 612 나노미터인데 거기에 따라서 X와 Y의 몰라 옵소비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수식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풀어서 농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이 안에는 이 두 개 외에는 다른 물질들은 이쪽에서 업소션을 하거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게 됩니다. 제가 계속 길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는 그냥 XY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방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A는 비어의 법칙, 백주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맥주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농도를 추정한다,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소스베틱 포인트, 제가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저는 등흡광점이라고 배웠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이 포인트가 등흡광점이에요. 어느 포인트, 어느 웨이브 랭스에서는 어떤 농도가 계속 달라져도 똑같이 그 흑강도가 똑같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위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가 등흑강점이 되는 거예요. 아이소 스페스틱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등흑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농도에 따라서 pH에 따라서 이게 흡수tion 되는 게 어떤 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어느 포인트에 계속 모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우리가 등흑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흑광점이 뭔지만 알게 되면 될 거고 자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예시를 보게 되면 브로모 다이몰 블루라는 지금 보통 HIN 마이너스라고 나타내는 얘들이 이거예요. 브로모 디몰 블루인데 보통 옐로예요. 원래는 옐로고 얘들은 IN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 OH가 날아간 거잖아요. H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PK가 이렇게 되고 근데 H가 날아가면서 얘들은 블루 색깔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각자 pH에 따라서 업속선을 측정해 보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포인트에 계속 모이고 이 한 포인트는 흑강도가 일치하고 뭐 다 pH가 달라지더라도 어떤 특정한 바닥에서 흑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포인트를 등흑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들을 바탕으로 pH에 따라서 그 옵소션 스펙트라를 그려보니 이렇게 되고 여기가 등흑강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등흑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X라는 물질과 섞이면 융합체인 컴플렉스인 PX를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A가 프론트이고 X가 뭐 어떤 뭐 서브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개가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몰레큘러 컴플렉스를 이룬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K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떤 업소션 A 같은 경우는 2의 X 농도 X 그래서 2의 PX가 되겠죠. P 자체로는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P가 큰 단백질이어가지고 얘들은 파장이 좀 큰 데서도 옵소션하고 할 수 있는데 짧은 데서 한다 그러면 P 자체로는 흑광을 못하지만 X만 흑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X는 X 토탈은 여기는 제로로 했는데 XT로 합시다. X 토탈은 X랑 그리고 PX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X는 다시 X 토탈을 마이너스 PX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면 A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X에다가 지금 X 제로 토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PX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죠. P의 농도도 P0 원래 있던 P의 농도에 PX로 간 거에 전체를 빼주면 되니까요. 전체에서 PX로 컴플렉스 이중 걸 빼주면 그냥 P만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px는 px를 그대로 두고 p를 갖다가 p0 마이너스 px x는 여기 나와 있죠. x는 x0 마이너스 px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수식을 px의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k 곱하기 p x0 마이너스 p x에다가 p0 플러스 x0 곱하기 더하기 p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이 px가 됩니다. 그럼 이 px를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이 아닌 뭐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요. 이걸 근의 공식을 통해서 풀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x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px가 이렇게 되면 px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캘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걸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냥 어차피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죠? k 값이잖아요. 그죠? k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k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p0나 x0 알 수 있을 거고 k 값도 k 값 잠시만요. k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k 값을 구한다 그러면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똑같이 해봤는데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만들어 봤는데 얘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우리가 근사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맞추는 형태가 되는데, 이건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초기 농도 1ml에 들어있던 농도, 그리고 P가 넣어준 농도, 그리고 몰라 옵소스비티, X의 몰라 옵소스비티라고 하고, 솔브를 통해서 K랑 PX의 몰라 옵소스비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첨가당 단백질을 위해서 다 계산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 캘큘레이터를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옵저버된 거랑 캘큘레이션 된 거랑을 빼주고 얘 전체 썸 값이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스탠다드 제소자승법에서 보면 우리가 그 가장 이론적인 직선에서 우리가 측정한 값의 거리의 제곱이 가장 작은 수식을 우리가 y = ax 플러스 b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농도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5일 때, 10일 때 보면 이렇게 농도가 0, 1, 2, 5, 10 이렇게 해서 농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가장 낮은 직선을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게 y = ax 플러스 b, 이걸 최소 자승법이라고 이야기하고, r 제곱이 뭐 0.99다라고 하면 얘들은 0.99가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실측치랑 추정한 이론치가 거리가 짧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넣어준 다음에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일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수치를 계속 넣어주면서 얘들이 가장 작게 만드는 가장 작게 가는 수치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예전에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모르는 것 같아서, 원래는 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오고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엑셀 시트에 있는 add in이라는 기능인데요. add in이라는 기능 중에 solve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수치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두고 얘들이 가장 최소값이 되게끔 이걸 계산해 달라 그러면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수치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가장 이 수치가 작게 나오는 형태의 포인트를 찾는 건데 지금 제가 엑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계산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측정한 수치를 넣어주고 545나노미터 측정한 농도에 따라 단백질에 따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들을 가지고 계산한 게 이 calculation 된 거예요. 그리고 측정된 값이 있고 calculation은 뭐 calculation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H10이 어디 있어요? H10이 C6와 F10 C6와 F10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calculation이랑 옵저버가 제곱이 거리가 가장 낮은 수치로 만들어주는 K와 PX의 몰라 옵소소비트를 계산해 주는 게 솔브인데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콘스탄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 PX 분의 PX의 농도의 콘스탄트는 레이트 콘스탄트 이퀴리블리엄 콘스탄트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이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현재 엑셀 시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뭔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쪽이 계산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시 한번 얘들은 정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엑셀 시트를 통해 가지고 추적해서 이 K값과 PX의 몰라 옵소비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백질의 농도를 달리 해가지고 업저번스 수치를 구하게 되면 이 시트에 넣어주고 뭐 처음에 초기 양, 애드 양 그리고 P의 X 그러니까 P가 아니라 P는 업저번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X에 몰라 옵소비트를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포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샘플을 리에이전트가 반응을 시켜서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아날리트가 반응을 시켜서 컬러를 나타내는 결과물이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나오게끔 만든 다음에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찍게 되면 업소션이 달라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에이전트는 익세스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 번에 익세스하게 넣어줘서 빨리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게 좋고 셀렉티비티를 위해서 뭐 마스킹 리에이전트나 pH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 pH 컨트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여줬죠. pH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H 컨트롤도 중요하고 농도 컨트롤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표적인 예로 이제 물 시료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염화이온, 크로뮴, 아질산, 질산, 인산, 황산 얘들은 솔직히 우리가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암모니아야 우리 식물들이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라 얘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표준 분석법이 뭐 이게 EPA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미국 약전이 있고 대한 약전이 있고 유럽 약전이 있어요. 이제 약물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준 분석법을 올려놓은 것들이 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EPA만 Environmental 뭔가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미국에서 표준 분석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웹페이지를 찾아보면 또는 이 책자를 찾아보면 아모니아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크로미움 같은 걸 봅시다. 크로미움 O42-는 다이페닐 카바나이드와 반응하여 적자색
창문을 형성하고 540 나노미터의 맥스를 보인다. 이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페닐 카바마이드를 액세스하게 넣어주고 540을 측정하게 되면 다음 위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카바마이트를 타이트레이션 하듯이 하면 이 크로미움의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 것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질산이온 NO3- 별로 몸에 안 좋은 거는 CU2 플러스 존재의 염기성에서 황산 히드라진에 의해 NO2로 환원되어 NO2가 분석이 된다. 이게 색깔을 간 게 아니고 SO4E-는 바륨 2 플러스와 반응하여 바륨 SO4로 침전을 형성한다. 그래서 405나노미터에서 탁도를 측정하면 SO4E-의 농도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잘 적혀 있으니 이걸 보고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를 이용해서 지금 뭔가 예시대로 물속에 분석이 가능한 것들을 분광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칼로리메트리 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건데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사용 안 해봤는데 가끔씩 보면 수질 측정하러 갈 때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있을까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 시약이랑 눈금장이라든지 뭐 대신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 포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그 빛을 줘가지고 뒤에서 업소션이나 형광을 측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들고 다니려고 하면 그걸 이렇게 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펙트럴 포토메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눈으로 측정하는 형태로 되게 되는 거죠. 바탕 시료를 넣고 반응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색판을 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로는 에큐러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에큐러시가 10%보다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키트를 쌓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이그샘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위밍풀에 가끔씩 여러분들 수영하고 놀고 있는 스위밍풀에 뭐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잘못됐거나 들어갔거나 할 때 측정하는 형태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게 되겠죠. 아마도 뭔가 환경청 관련 사람들이 이거 많이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에 물이 들어오졌다든지 오디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면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들고 다니면서 뭐 정확한 스펙트럼 포토메트리는 아니지만 눈으로 대신해서 색깔 변화를 바탕으로 뭐 안에 용존 산소 고량이 얼마고 안에 어떤 물질이 얼마 들어있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애널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한국말로 하면 잠시만요. 한국말로 하면 개별 분석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개별 분석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다가 시약을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샘플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여기 가까운 중랑천에 예를 들면 중랑천에 한양대에서부터 우리가 5km마다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생각. 안에 어떤 특정한 케미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 이 한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의정부 밑에까지 다 이렇게 5km마다 이렇게 샘플을 컬렉션했어요. 그다음에 시약을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시료 채취하고 시약 채취해가지고 여기서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흡입판이 나와서 얘들을 찍어서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오토 샘플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 처음 말했죠. 큐베색 같은 경우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섞어준 다음에 넣고 찍는 거잖아요. 대신 얘들은 그냥 섞어주는 시약이랑 샘플을 그냥 이렇게 넣어두면 알아서 하나씩 오토매틱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고도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고도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측정하기보다는 그냥 여기다 원하는 샘플을 여러분들 넣어두고 정확히 넣어두고 오케이 클릭 스타트 눌러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다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오면 이건 요새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스타트로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의 대부분도 그래요. 우리 단백질 정지하는 장비도 이런 형태가 돼요. 뭐 그때는 시약을 해가지고 반응은 안 보내지만 이것을 콜렉션 해가지고 흡입한 다음에 뭐 큰 칼럼에서 흘러가면서 다시 매 뭐 1분 30분마다 다시 이제 여기는 시약이지만 콜렉션하는 세퍼레이션에서 콜렉션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HPLC를 사용하면 안에다가 뭐 많게는 20개 샘플을 넣어놓고 스타트하면 알아서 이렇게 흡입한 다음에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을 시키는. 그래서 저녁에 가기 전에 클릭 스타트 해놓으면 다음 아침에 모든 데이터 콜렉션 되어 있는 형태로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디스크리트 아널라이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오토 샘플러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여러 샘플을 한 번에 다 내가 안 지켜보고 있어도 다 분석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특징은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토메이티드. 제가 옆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스타트만 눌러놓으면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한 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고. 또 당연히 동일하게 보내게 되면 빠르겠죠. 그리고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책에는 로우 리에이전트 컨슈전 시약이 적게 된다는데 그렇게 시약이 적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시약이 작게 된다. 이건 솔직히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플레이트. 마이크로 플레이트는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읽어드리는 거죠. 제가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백질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다른 수업에서 백영민 교수님 하신 수업에서 한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음 주가 지금 1학년들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단백질 농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에다가 시약 코마시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농도를 달리 한 다음에 코마시 물을 넣어주고 그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미지의 시약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저는 그 단백질 농도 측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뭐죠? 멀티파이펫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똑같은 양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멀티파이펫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주로 이용하냐면 많은 샘플을 한 번에 분석해야 될 때, 그리고 샘플 볼륨이 작을 때, 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 마이크로리터, 300 마이크로리터 볼륨이에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큐백 같은 경우는 1ml이 필요한데 그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만 필요하니까 샘플의 양이 적을 때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보다 농도만 측정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노드랍. 근데 나노드랍 같은 경우는 이 애큐레시가 많이 떨어져요. 대신 적은 양을 사용하지만 애큐레시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똑같은 물질을 계속 측정해 봤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그 러프한 걸 알고 싶으면 나노드랍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큐벳 할 때는 패스하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플레이트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 공간, 이 하나의 구멍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빛이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내가 넣어준 양에 의해서 B가 측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빛의 패스 거리가 B가 큐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2cm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1cm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내가 넣어주는 볼륨에 따라서 B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주의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통과한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또 뭘까요? 버블이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버블이 크게 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측정할 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B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지금 보면 이제 비웰의 크기를 재는 건데 비웰의 크기는 보통 이렇게 재주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밑에 걔는 1cm 큐벳에서 쟀던 걸 1cm 큐벳에서 쟀던 업소션이랑 얘들을 보정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다가 자를 넣어가지고 잴 수도 없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몇 센치 올라갔네라고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시면 안쪽 같은 경우는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A 1000, A 900을 가지고 잰 다음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 패스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보면 다음과 같겠죠? 패스 거리가 이렇게 돼요. 워터 1cm 큐벳은 이렇게 됐고 DNA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B웰은 얼마일까요? 100 그래서 900 그러면 얼마죠? 0.24 여기 0.06 0.0 아이고 죄송합니다. 망했다. 다시 죄송합니다. B웰은 0.24 마이너스 0.06 0.15 마이너스 0.04 곱하기 1cm죠. 그래가지고 B웰 이거의 높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00나노미터, 150나노미터의 DNA랑 워터를 켰을 때 그러면 0.11 나누기 0.18 하면 지금 보니까 0.61cm가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보면 DNA 넣어두고 900, 1000 그리고 물을 봤을 때 계산 나온 값을 보정을 해서 우리가 B웰의 거리를 이 크기를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과 같았고 그러면 농도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농도를 측정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를 측정해 주면 A는 epsilon BC 되죠? 그러면 농도는 epsilon BA A가 얼마였죠? 260일 때 0.47 B는 0.61 그러면 입실론으로 가야 되겠죠. 입실론은 지금 앞에 주어져 있군요. 제가 계속 계산해야 되는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수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3 마이크로그램 퍼 ml이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측정된 값은 24 나기 0.47이 아니에요. 블랙을 넣어준 이유는 그냥 물만 있을 때도 업소션이 260에서 업소션이 일어나니까 이걸 빼줘야 되겠죠. 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서 0.47이 아니라 0.4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23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